우리가 지금 뭐 공부했죠?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을 비교해 봤어요. 그죠? 개연성의 원리가 작동한다. 뭐죠? 사회문화 현상. 가치 함축적이다. 사회문화 현상. 경험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둘 다죠. 경험적인 연구가 가능한 건. 통제된 실험이 보다 용이하다. 이거 뭐 비교적인 지문이니까 둘 중에 하나로 골라야죠. 자연현상이 그러하죠. 됩니까?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작용한다. 사회문화 현상이죠. 자연현상은 특수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아,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 비교하는 부분을 봤고요.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이 엄청 중요해요. 전체 사회문화의 주제 중에 3개 주제가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내용만으로 사회문화 전체의 사회문화 전체의 4분의 1이 끝나요. 엄청 중요해. 잠바 보소. 잠 온다 이제. 봐봐. 제목은 뭐냐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냥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행위 현상들이야.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만들어지는 현상들이야. 나타나는 현상들. 사람들의 관계 속에 만들어지는 것들. 알겠죠?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문화적인 인간 행위 현상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야. 알았지? 크게 2가지 시각이 있어요. 거시적 관점이 있고요. 뭐가 있다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미시적 관점이 있어. 동재야. 뭐가 다르지? 뭐라고? 크게 거시 미시 할 때 무슨 거? 클 거. 선생님 어때? 거대하지. 크잖아 사람이 그죠? 미는 뭐야 그럼? 좁게 작게 세세하게 이런 뜻이. 현미경 할 때 미자거든요. 알았냐 이 미세한 것들아?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시 그러면 시각이 어때? 큰 시각으로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고 미시 그러면 세세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 얘기야. 알았지? 자 우리가 숲을 바라볼 때 말이야. 숲속으로 뛰어들어가 하나하나 개별적 나무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숲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미시라 그럴까 거시라 그럴까? 미시라 그래. 그래서 얘는 숲을 이해하려면 뭘 봐야 돼? 숲의 구성원인 나무 하나하나를 잘 살펴봐야 돼. 이 시각이야. 그래서 얘는 뭐를 먼저 보자? 숲을 이해하려면 세세한 나무를 먼저 하나하나 들여다보자 이런 시각이야. 반면에 무슨 소리야? 숲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드론 같은 거 하나 띄워가지고 저 위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크게 내려다보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숲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개별 나무들의 단순 집합이 아니거든. 그게 모이면 또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실체가 되기 때문에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대한 시각, 큰 시각으로 한꺼번에 전체의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 제대로 숲을 이해할 수 있어. 알겠죠? 이걸 뭐라 그래? 거시적. 그러니까 얘는 뭐를 먼저 보자? 숲 전체를 먼저 보자. 숲을 먼저 보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풀어가 볼게요.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다시 뭐라고?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물어볼게. 사회가 개인을 만들까요? 개인이 사회를 만들까요?
개인이 사회를 만든다. 그치? 개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그들이 모여서 만든 집합체가 사회니까 개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고 개개인이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 사회도 그만큼씩 변화하는 거지. 개인의 집합체니까 사회는. 알겠죠? 이게 가장 어때? 일반적인 생각이야. 가장 자연스럽고. 그러면 사회가 개인을 만들고 형성하고 구속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 이해 못하겠지. 이해시켜줄게. 동재야, 너는 장래 꿈 희망이 뭐예요? 직업? 디자이너. 오케이, 디자이너. 맞죠? 무슨 디자인? 패션 디자인? 산업 디자인? 광고, 어쨌든 디자이너. 좋아.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거. 아빠한테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어? 어? 마카가 뭐야? 아, 마카펜. 아, 뭐 이렇게 소박해요? 아, 마카펜이 비싸? 100원씩 하는 거 아니야? 마카펜이래. 알겠죠? 잘 봐. 이 동재의 희망과 욕구거든요. 희망과 단순한 욕구인데 이런 것들은 동재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독재적으로 스스로 꾸는 걸까? 사회가 만들어준 꿈일까? 정말 독재적일 건가 이거? 잘 생각해봐. 네가 조선시대 때 태어났어도 언제? 조선시대 사람이야. 디자이너로 꿈꿨을까? 마카펜이 갖고 싶을까 조선시대 때? 아니겠지. 네가 파푸아뉴기니에서 태어나 살고 있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을까? 마카펜이 갖고 싶을까? 아니겠죠. 야, 지금 잘 생각해 보니까 동재의 희망, 장래 희망이나 동재의 소소한 어떤 욕구 이런 것들도 동재 스스로가 꾸는 게 아니야. 누가 만들어준 거야? 사회가 만들어주는 거야. 사회가 전체적인 틀을 너희들에게 제시하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욕구하고 꿈꾸게 된다고. 이해가 돼요? 아, 알아듣겠죠? 또 하나 가볼까? 우리는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말이야. 결혼식을 할 때 말이야. 일단 신랑 신부 중에 누가 먼저 입장하죠? 신랑이 먼저 혼자 뚜벅뚜벅 혼자 입장을 하죠. 시크하게 웃음웃음하게 입장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기다려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옵니까? 신부가 혼자 뚜벅뚜벅 옵니까? 누구 손잡고 와요? 그렇죠. 장인어른 손잡고 장인어른이 딸내미를 데리고 가가지고 뭐합니까? 신랑한테 넘겨줘요. 그리고 신랑한테 자기 사위한테 뭐합니까? 딸을 잘 부탁하네 이런다고. 알았지? 하연아, 너도 이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넌 결혼할 때 그냥 혼자 들어갈 거야? 아빠가 손 안 잡고? 그럴 거야? 너 그대로 똑같이 할 거지, 그지?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 무서운 게 아니라 되게 기분 나쁜 일이거든. 지금 이 의식 안에 어떤 사고가 들어있는 것 같아?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 어릴 적엔 아버지 품, 나이 들어선 결혼하면 남편의 품. 여자를 독립적 존재로 보지 않는 거야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너 기분 나빠해야 되는 일이라니까 이거. 이해되죠? 그러면 너는 결혼할 때 솔직히 우리 여자를 꼭 그렇게 바라보는가? 왜 여자를 독립적 개체로 바라보지 않고 항상 남자에게 종속된 아버지든 남편이든 종속된 존재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바라보는가? 알겠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너는 혼자 먼저 입장하실래요? 내가 먼저 뚜벅뚜벅 딱 걸어가가지고, 알겠죠? 네 신랑 될 사람 그 시어머니가 딱 데리고 오면 네가 딱 휘어잡고 가자! 그래가지고 네가 딱 결혼식장 들어갈 거예요? 아니잖아. 너 이거 따를 거잖아. 그래도 하던 대로 할 거 아니야. 이거라니까.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고 개개인들이? 아니에요. 사회적 틀에 얽매여 있어요, 우리는.
너희들의 사고방식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야? 이 사회가 만들어주는 거야. 너희들 스스로의 성향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한다고 착각들 하는 거라니까. 이해되지? 되지. 뭐 되게 자기들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스스로 사고하는 그런 주체라고 착각들을 해. 너희들은 사회구조에 종속돼서 살아요. 이해돼요? 동재 몇 살 때 학교 갔지? 8살 때 갔지. 왜? 그지? 아니 솔직히 10살 때 가도 되고 15살 때 가도 되고 그러지 않나? 근데 8살 되면 학교를 가요. 알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8살이 되면 학교를 가요. 야, 공부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시기가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니? 그럴 리가 없잖아. 이 사회가 만들어준 틀이 그러하니까 그때 되면 보내는 거야, 다. 개별적으로 스스로가 원할 때 내 삶을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척해 간다고? 웃기지 마. 사회 구조적 틀 안에 얽매여 사는 거야, 너희들. 그냥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부산물이라니까, 니넨. 알았냐, 이 수동적 존재들아? 어? 사회로부터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구속된 존재들이라고. 거시적 관점은 그런 면을 강조해요. 개인이 사회를 만든다, 사회가 개인을 만든다. 사회가 개인을 만든다는 거야. 돼요? 그래서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모든 모습을 만들고 구속해낸다라고 바라봐요. 그럼 개개인들은 어떤 존재일까? 거시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일까? 아니야. 개개인은 수동적 존재야. 자율성이 없어.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해됩니까? 구속된 존재라고. 사회는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이 아니야. 단순한 개개인의 결합체가 아니라고. 알겠죠? 사회는 어떤 존재냐면 사회는 개인의 외제하는, 다시 뭐 하는? 외제하는. 제가 무슨 제자게? 제. 존재할 때 제자고요. 재직, 증명서, 재학생 이런 말 할 때 제자야. 무슨 제자게? 있을 제자야. 맞아. 이해가 돼요? 봐봐. 재직, 무슨 재직 증명서 무슨 얘기야? 직장에 있다는 증명서. 재학생, 학업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제자니까 왜 재한다 무슨 뜻이야? 바깥에 있는. 어디에 있는? 바깥에 있는. 바깥에 있는. 그래서 개개인의 바깥에 따로 있다고. 개개인의 단순 결합이 아니라 개개인의 바깥에 따로 스스로 존재하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개인을 구속하지 개개인의 어떤 그 단순 결합체 이렇게 볼 수 없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개개인의 바깥에 외제하는 실체.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사회야. 자, 내가 사회구조라는 말을 좀 써줄게요. 옆에다 써줄게요. 사회구조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개인의 행동이나 가치를 구속하는 사회적인 틀이거든요. 다시 뭐라고요? 개인의 행동이나 가치를 구속하는 사회적인 틀이 사회구조거든요. 알았지? 눈으로 보이진 않아도 여러분들은 사회구조적 틀 안에 구속돼 있어요. 돼요? 어른들 보면 뭐 해요? 존댓말 쓰죠. 맞죠? 그냥 너희보다 나이 많은 무조건 너희들은 존댓말 쓰잖아요. 맞죠? 언어 예절 이거 뭐야? 이게 사회구조야. 이해돼요? 사회구조라고 하는 것은 전통. 아까 결혼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신랑이 먼저 들어가서
신부는 아버지 손잡고 건네지죠. 이게 우리의 전통이죠. 예절이고요. 맞죠? 이런 전통과 관습과 예절과 언어와 법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뭐 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개인의 행동이나 가치를 구속하는 틀. 이걸 뭐라고 한다? 사회 구조라고 불러요. 이해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몇 살 때 학교 가요? 그게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시스템이 그래. 그래서 이런 구조가 짜여진 거지. 아,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어른을 보면 존댓말을 쓰죠? 그 우리나라 특징이에요. 야,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걔네 사회구조, 걔네 전통, 관습, 예절, 언어 이런 것들은요. 어른에 대해서 무조건 일단 나이 많은 사람은 공경하는 의식 이런 거 없어, 걔는. 그잖아, 그 조그만 애가 막 나이 드신 할아버지 보고 막 헤이 제임스 막 이러잖아. 맞아요. 그럼 막 뭐 같이 주먹 같이 이렇게 맞대고 막 그러잖아.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걔네 사회제도 사회구조는 그러해요. 이해됩니까? 사람들은 이 틀 안에서 산다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그 거시적 관점의 바탕이 되는 요 이론은 사회 실제론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한다고? 사회 실제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회 실제론적 시각에 의하면 개인은 수동적이고요. 사회 구조는 개개인을 구속하고 형성하는 그런 존재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 구조는 개인의 행위와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형성하는 존재예요. 개인은 수동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존재일 뿐이고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회는 단순히 개개인들을 시그마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어떤 존재입니다. 단순한 시그마 개인의 합, 단순 합이 아니에요. 잠깐만, 시그마 뭔지 아나? 시그마는 다 더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얼마예요? 얼마라고? 6이죠, 6. 1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라는 얘기야. 알았죠? 자, 문제. 얼마야? 동재야, 얼마야? 이러고 조금만 생각해봐라. 이렇게 10이 있잖아. 그럼 맨 끝에 거 더하면 얼마야? 여기서 2 가면 하나 더해주고 밑으로 오면 하나 빼질 테니까 그 다음 거 이렇게 더해도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렇게 몇 번 더하면 돼? 5번 더하면 되는 거니까 55예요. 55. 알겠습니까? 어쨌든 단순히 시그마로 개개인을 다 더한 단순 합 이거보다 더 거대한 존재지 단순 결합물이 아니라고. 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시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바탕이 되는 이 입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입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사회 실제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사회 실제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이론. 다시 뭐라고? 개인과 사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이론으로서 사회는 실제한다. 개개인의 바깥에 따로 실제한다. 사회는 독자적인 실체다. 이런 사회 실제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의 인간 행위 현상들, 사람들의 행위 현상들이 나오잖아. 그럼 뭐부터 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구조도 분석 안 해. 한 사람 한 사람은 독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아니니까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는지, 그들이 속한 사회는 어떤 전통과 예절, 속성 이런 것들을 사회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 사회구조를 먼저 인식하려 해. 그 사회구조를 바라보면 알게 되면 그 구성원들의 행동은 그냥 보이거든. 말뜻 이해돼요? 동체 이해 안 됐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볼 때 사회는 개개인의 바깥에 외재하는 실제로서 개인을 구속하는 틀이다.
개인은 수동적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개인과 사회관계를 바라볼 때 사회는 독재적 실제라고 말하는 사회 실제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 존재하고 현상이 사회문화적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현상을 바라볼 때 뭐부터 봐?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의 의식구조라든가 이런 거 분석부터 안 해. 뭐부터 해? 그들을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는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그걸 이해하면 이 사람들의 행동은 그냥 보인다는 거거든. 왜? 수동적 존재일 뿐이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알아듣겠어요? 나 봐봐. 예를 하나 들어줄게. 혹시 유튜브에서 그거 봤나 모르겠네. 유튜브에서 어디 뭐 미국의 무슨 대학 교수인데 학생 2명을 불렀어. 본 학생이 있을걸? 하나는 여기 한국 여학생이었고요. 옆에는 미국 여학생이었어. 근데 교수가 불러가지고 뭐 했어? 얘네들한테 물어본 거야. 어떻게 공부들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한국 여학생은 뭐라 그랬게? No, 잘 못해요. 근데 미국 여학생은 저 잘해요. Yes. 알겠죠? study very well 막 이러더라고. 나 잘한다고. 이해됩니까? 매우 잘해요 막 이러더라고. 그리고 나서 교수가 뭐 했냐면 학점을 물었어요. 그러면 학점이 어떻게 되죠? 또 이 학생이 뭐 3점 얼마 이렇게 얘기해요. 평균치예요. 이 학생은 4점 얼마. 장학생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꽈탑이더라고. 꽈탑. 알겠죠? 근데 이 학생은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학점 물어봤을 때 얘가 3점 몇 그러고 얘가 4점 몇 할 때 학생들이 앞에 다 웃었어요. 깔깔거리고. 졸라 웃기는 일이죠. 그죠? 이거 본 적 있어? 봤지? 그 나중에 이 한국 학생한테 물어봤다? 아니 학점이 그렇게 좋은데 왜 못한다 그래요? 뭐라 그러게? 자기는 지금 A0를 받은 과목들이 꽤 있다는 거야. A 뿔을 못 받은. 알겠죠? A뿔, A0, B뿔, B0 이렇게 가거든요. 대학교 학점은. 근데 A뿔을 받지 못한 과목들이 꽤 있고 아직도 그런 데서 부족함이 많아서 자기는 좀 잘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 알겠죠? 근데 이 학생한테 물어봤다? 당신은 왜 잘한다고 생각하냐? 학점이 요 모양인데. 그랬더니 제가 원래 뭐 좋아하지 않는 과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잘하는 과목들은 전 정말 잘한다. A뿔을 받은 제가 원하는 좋아하는 과목들은 A뿔을 좀 몇 개 받았다. 이러고 얘기하더라고. 골 때리죠? 왜 이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거시적 관점, 이런 사회 실질론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얘 어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그죠? 얘는 어디 사람이에요? 한국과 미국의 특징을 봐야 돼요. 이들은 한국과 미국의 사회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거든요. 이해돼요?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다 이럴까요? 그것도 TV에서 했던 건데 뭐였냐면 이건 TV에서 했던 거야.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하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그 테스트는 사실은 시험을 누가 더 잘 맞추냐가 아니고요.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학생들이 태도를 보는 거였어. 알겠죠? 시험 문제는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아인슈타인도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야. 틀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서 당연히 문제 푸는 시간 딱 주고 이제 채점했는데 서울대 학생들 어떻게 했겠어? 많이 틀렸죠. 하버드도 많이 틀렸죠. 됩니까? 근데 실험은 이때부터야. 끝나고 나서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PD가 나가요. 카메라 계속 들고 있어. 얘는 몰라. 알겠죠? 근데 얘가 그 뒤에 어떤 행동을 보이냐야. 하버드 학생들은 뭐 합니까? 그냥 맞춘 문제들 쭉 보고요. 틀린 문제들 딱 하고요. 그리고 그냥 나가요. 채점만 하고 그냥 바로 나가요. 알았죠? 근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전원 10명이 다 똑같았어. 앉아가지고 1시간이 넘게 뭐 합니까? 틀린 문제들을 막 봐요. 그러면서 틀린 문제들을 끝까지 풀고 가요. 이해되죠? 나중에 인터뷰를 했거든.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물었더니 자기가 취약한 부분들이 틀린 것들로 나와서 그 취약한 부분이 뭐 때문에 틀렸는지를 자기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남아갖고 문제를 풀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약한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틀려서 자기 걱정이다 이러고 나가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은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부분은 다 잘 맞췄어요. 알겠지? 어차피 전공 분야가 아닌 것들, 제가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들 틀린 거니까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러고 인터뷰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왔대. 이해되죠? 똑같죠? 성향이 똑같죠, 지금. 얘하고 서울대 학생들 똑같잖아, 지금 성향이. 어때? 잘하는 것들 중심으로, 그것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이 아니야. 뭐 해야 돼? 다 잘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쓰는 게 한국의 문화야. 이해돼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그럴 필요 뭐 있나? 각자 잘하는 거 하나씩만 있으면 되지. 장점만 부각시키고 장점만 살리려 해. 철저히 전문화 분업화된 인식이라고. 말뜻 이해됩니까? 알겠죠? 잘 들어. 미래형 인재는 한국형이야. 야, 요즘 미래형 인재로서 최고 각광받는 게 뭐야? 융합이죠? 맞죠? 좆됐어, 미국 애들은. 알았지? 이게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의 어떤 문화 영향을 받은, 한국의 사회 구조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 똑같아. 그래서 너희 엄마 아빠들도, 야, 그래도 넌 이건 못하지만, 야, 이건 너 잘하잖아. 잘해서 이렇게 칭찬해 줍니까? 못한 거 가지고, 야, 너 이게 뭐야? 알겠죠? 너 이랬고 할 수 있겠어? 엄마 그래도 나 이건 잘했잖아. 야, 그건 당연한 거고, 이거지. 우리나라 문화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이해되죠? 어저께도 나 그 아들하고 또 싸우고 왔는데, 아빠 그래도 난 이건 잘하잖아. 확 그냥. 알겠죠? 확 그냥, 영어가 이게 뭐야,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죠, 벌써. 얘기가. 이해되죠? 그거예요.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들이 속한 한국 사회, 이들이 속한 미국 사회의 속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는 개개인의 바깥에 외재하면서 개인을 구속하는 외부적 틀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은 거기에 따라 만들어지는 수동적 존재고요. 이런 식으로 개인 사회 관계를 인식하는 사회 실제로시가 갖게 되면 어떤 이런 문화적인 사회적인 인간 행위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속해 있는 사회의 속성부터 이해하려고 든다고. 그걸 보면 그냥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니까. 그 개별적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들여다보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회는 독재적인 실체로서 개인을 구속하는 틀이다. 이렇게 개인 사회관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회문화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거시적으로 큰 틀부터 살펴보는 거지. 이해 안 됐어? 됐어? 좋아요. 불쌍한 새끼들. 얘는 진짜 한국에서 안 태어났으면 다 천재 소리 들었을 애들이야. 응? 선생님이 옛날에 그 대안학교에서 수업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수업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아이들 중에는 이제 해외로 유학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유학 가고 나서 연락이 오더라고. 선생님, 저 천재 소리 들었어요. 말이더라고. 천재 소리 들었대. 뉴질랜드 유학 갔는데. 거기 애들은 그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계산기를 갖고 들어간대요. 그 자기는 계산기 없이 암산으로 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다 천재라고. 수학 전교 1등 했대. 이해되죠?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 대학전쟁인가 그 프로 봤어? 대학전쟁? 안 봤어? 그 대학전쟁이 이제 각 대학교 대표들 나와갖고 퀴즈 푸는. 그래서 거기 하버드, 그 서울대, 연대, 고대, 하버드, 옥스퍼드, 스탠포드, 그 다음에 MIT 공대, 뭐 예일대, 뭐 다 나와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붙는데 1편도 1등이 서울대, 2등이 고대인가 그랬고 2등이 1등이 서울대, 2등이 카이스트인가 그랬어. 알았지? 재밌는 건 뭐냐면 옥스퍼드고 나발탱이고 스탠포드고 나발탱이고 무슨 뭐 MIT고 뭐 공대고 뭐 하버드고 다 예선에서 떨어지더라고 애들이. 게임이 안 돼요. 딱 보면 게임이 안 돼 애들하고. 불쌍한 새끼들.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천재 소리 들었을 텐데 그죠? 헬조 선생 바보 소리 듣고 살고 있잖아, 그지? 머리도 좋은 놈들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미시적 관점은 사회가 개인을 만든다, 개인이 사회를 만든다. 개인이 사회를 만든다 이런 인식이에요. 얘네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개개인은 사회 구조에 의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수동적 존재들이 아니에요. 개개인들은 자율적 존재이며 독립적 존재야. 스스로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외부적 틀에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행위하는 행위 주체들이야.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네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사회 구조야. 됐습니까? 그래서 개인 간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 구조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개인의 사고작용 관계가 변화되면 거기에 따라 사회 구조는 변화되기도 해요. 사실 그렇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모여가지고 그네들이 형성해내는 게 전통이고 관습이고 예절 같은 거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하면 그만큼씩 어떻게 될까? 전통 예절 같은 것도 변화하겠죠. 이해되나?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나는 귀걸이를 되게 하고 싶었거든. 귀걸이하고 선생님 문신 같은 거 좀 하고 싶었어. 왜냐면 선생님 꿈이 락커였거든. 락커. 락커. 그때 몸이 아니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맨날 헤비메탈 많이 듣고 그래서 락하는 뭐 미국 애들 보면 귀걸이도 많이 하고 문신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가죽 바지 입고 막 그지 우통 벗고 막 그지. 몸에 막 이렇게 핏자국만 만들어 갖고 오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는 남자가 메이크업이나 남자가 귀걸이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금기시대에 있었다니까 그런 건. 남자가 일단 귀걸이를 하고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뭐 게이야? 그죠? 우리 땐 그런 시절이 남자가 메이크업 상상도 못할 일이야. 알았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남자애들 다 메이크업 하던데요? 응? 선생님이 할로윈데이 때 강남 그 어디야 로데오 거리 그쪽 가봤더니 와 남자애들이 너무 잘생긴 거야 애들이. 근데 다 비슷하게 생겼어. 같은 성형외과 출신이고 애들이. 근데 남자애들이 다 메이크업 했던데요? 얼굴을 다 메이크업을 했어 애들이. 아주 멀끔하게 알겠죠. 그렇게 생겼더라고 애들이. 귀걸이 하나씩 다 하고 몸에 조금씩 문신도 예쁘게 하고 알겠죠? 팔도 다 나시티 같은 거 있고 그러고 왔더라고. 추운 겨울인데도. 되십니까? 멋지더라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완전 달라졌죠. 옛날에는 이거는 막 게이라고 여겨서 사람들이 막 꺼려하고 그게 막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시화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식이 확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이 변화하니까 어떻게 돼? 사회제도가 변화하는 거거든. 이해돼요? 이렇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합치가 되어서 사회제도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생각이 변화되고 합치 방식이 달라지면 그만큼씩 변화하는 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겠나? 이렇게 바라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는 이들이 볼 때 사회는 단지 뭐예요? 시그마 개인이 이코르 사회예요. 그냥 더한 거예요. 단순히 더해놓은 게 사회예요. 뭐 개개인의 바깥에 따로 외제하는 뭐 그런 틀 그딴 거 아니에요. 그냥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이에요. 개인의 생각이 바뀌면 그만큼씩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는. 근데 그냥 구성원들 개별적 성향의 단순 합으로 사회 성향은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개인들의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부르려니까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름만 뭐 한 거야? 사회라는 두 글자로 줄여놓은 거야. 이해돼? 우리 백곰사탕 사회와 문화 일요일 수업반, 이 반의 성향은 딱 뭐야? 김동완, 유하연, 구동재만큼 딱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우리 성향만큼, 우리 성향이 변화되면 그만큼 딱 변화하는 거고.
알겠죠? 근데 그렇다고 이 반을 김동완, 유하영, 구동재 이렇게 부르려니까 글자가 9글자 너무 복잡해. 이거 만약에 15명씩 되면 이름이 얼마 많아져. 그러니까 이름만 단순하게 뭐 하는 거야? 사회 두 글자로 줄인 거야. 내 말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그냥 뭐 한 거야? 이름만 붙여진 거야. 줄여서. 사회라는 이름으로 줄여서 그냥 부를 뿐 독재적인 실체성이 없어.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이야. 그래서 이런 이론을 뭐라 그래? 사회 명목론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사회 명목론이라고 불러. 명목이 뭐야? 이름 붙여진 거다. 이름만 붙여져 있는 거다. 다른 이름으로 이름만 명명만 달리한 거다.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이다. 알겠죠?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개인과 사회관계를 바라볼 때 사회는 단순히 이름 붙여진 것에 불과해.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일 뿐 독재적인 실체성이 전혀 없어. 이렇게 개인 사회관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회문화적 행위 현상이 나타나면 그들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특성을 먼저 이해하려 할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구조와 사람들끼리 간의 상호작용 관계 이걸 먼저 들여다볼까? 전자야 후자야? 후자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는 단순한 개인과 동떨어져 있는 실체가 아니라 개인의 단순 결합물이고 이름만 붙여진 명목에 불과하다. 이렇게 개인 사회관계를 바라보는 명목론자들은요. 항상 사회문화적 현상이 존재할 때 미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구조 분석, 사람들끼리 간의 상호작용 관계 분석 이런 것부터 해요. 알겠죠? 그들을 둘러싼 사회구조는 어떤 특징이 있나? 그들을 둘러싼 사회는 한국 사회니까 한국 사회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얘들이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고 이들은. 알겠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네들의 상호적인 관계를 분석하고 이걸 통해서 사회제도, 사회구조를 설명하지 거꾸로. 이걸 우리가 미시적 관점이라고 해요. 알았지? 그래서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이거는 무슨 이론이냐면 개인과 사회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개인과 사회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야. 사회를 개인의 외재한 독재적 실체로 보냐. 단순히 이름 붙여진 명목으로 볼 거냐. 알겠죠? 개인과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할 때는 실제 사회 실제론 명목론 이렇게 분류하는 거고 사회문화 현상을 들여다볼 때 큰 시각으로 볼 거냐 작은 시각으로 볼 거냐 이게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인데 아무래도 사회는 독재적 실체라고 이해하는 이런 실제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거시적으로 들여다보겠죠. 모든 현상들을 볼 때 항상 거시적으로 보겠죠. 이해됩니까? 반면에 이렇게 명목론, 사회는 단순 명목이고 실체는 개인밖에 없다.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체성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명목론적으로 개인 사회관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항상 사회문화적 현상을 볼 때 미시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분석하는 걸 중심으로 보겠죠. 알겠습니까? 좋아요. 잠깐 쉬었다가 미시적 관점 대표이론, 상상이론 들어갈게요. 미시적 관점 대표이론, 상상이론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공식 이름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에요. 개개인의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의미 공유가 일어나고 사회제도가 만들어지고 변경돼 가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야. 한 번만 다시 개개인 간의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의미 공유가 일어나고 사회제도가 만들어지고 변경되어 가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야. 어렵지, 그지? 이제 설명해 줄게.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사회제도, 사회구조는 개개인들이 의식의 합치로 만들어내고 의식의 변경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산물이라고 봐요. 어떻게 개인의 의식의 합치가 이루어지고 사회제도가 만들어지고 바뀌어가는지 그 과정을 이제부터 설명할 거야. 봐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과 개인은 외부적인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외부적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외부적인 사회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을 해요. 옳다, 그르다. 뭐 이런 판단들을 한단 말이지, 외부 상황에 대해서. 근데 그런 외부 상황에 대한 개인적 판단들을 뭐 하냐면 상징적 행위를 통해 서로 공유하려고 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 동재야, 하연아, 전철을 탔는데
갑자기 전철에서 남자 둘이 갑자기 키스를 합니다. 알겠죠? 좀 딥해. 알겠죠? 딥해. 좀 많이 딥해. 남자끼리.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하연이는? 역겨워? 더러워? 짜증나? 괜찮아? 기분이 좀 별로일 것 같지, 그지? 보통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전철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남자 둘이 막 딥디리 딥딥 막 둘이서 뭐 키스를 날려.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서 어떻게 할까, 사람들은? 뭐야? 옆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맞죠? 옆에서 막 우는 놈도 있을 테고요. 인상을 완전 찡그리고 있는 막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들은 앞에 가고 뭐야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쳐다볼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들이 지금 막 이러고 쳐다보는 아저씨들도 있고, 맞죠? 됩니까? 지금 보니까 외부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주관적인 스스로의 판단을 하죠. 그거 좋다 나쁘다,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의 판단을 뭐 합니까? 굳이 외부로 드러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외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금. 표정을 통해 저건 아니지 않아요? 괴성을 통해 시발 이건 아니지, 맞죠? 막 눈물을 흘리며, 알겠죠? 막 이렇게 표정과 몸짓과 뭐 괴성과 이건 아니지 뭐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언어와, 알겠죠? 온갖 방식으로 뭐 합니까? 자기의 그 부정적 감정을 표현해요. 알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왜 표현할까? 그냥 꼴배기 싫고 그러면은 딴 칸으로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맞죠? 근데 굳이 거기서 뭐 합니까? 표정을 일그러뜨리면서 막 이러면서 뭐해? 외부적으로 이걸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거 왜 그럴까? 상황을 바꿔볼까? 전철칸에 그 딥디리딥 남자 둘하고 나밖에 없어. 너밖에 없다고, 동지야. 그때 네가 막 표정을 일그러뜨리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이럴까? 그때는 뭐 할까? 그냥 조용히 옆칸으로 넘어갈걸? 인상도 안 찡그려, 모도로 찡그려. 이해됩니까? 하연아, 그잖아. 그러면 조용히 옆칸으로 넘어갈 거야.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굳이 뭐 합니까? 괴성을 지르고, 표정을 일그러뜨리고, 괜히 막 말로써 막 욕을 하고, 알겠죠? 저 뭐 하는 거야? 여기서 굳이 말로 표현을 한다니까? 이 뭐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뭘 구하는 과정이라고요?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아니죠. 이건 아닌 거죠. 아니라고 좀 얘기해줘요. 라고 뭐해?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표정을 일그러뜨리고 막 할 때 뭐해? 주변을 둘러본다니까 보면. 뭐야. 이 사람 왜 이래? 나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어. 굳이 주변을 둘러봐요. 알겠죠? 이해되죠? 뭐 하고 있는 거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나하고 생각이 같겠지라고 확신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야. 알아듣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한다고?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들 개인적 판단을 해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해요. 근데 주관적으로 그 외부적 상황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그대로 내면하고 받아들이진 않아. 뭐 하려고 해 이걸? 다른 사람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것인가를 확인하려고 들어. 이해되죠? 그래서 뭘 동원합니까? 상징적인 행위들을 동원해. 뭘 동원한다고? 그 외부적 상황에 대한 나의 부정적 감정을 상징적 행위를 표현하고 동의를 구한다니까. 어떤 거? 표정, 몸짓. 알겠죠? 그리고 괴성, 언어, 욕. 막 이런 걸 통해서 뭐 합니까? 굳이 상징적 행위를 동원해서 그 외부적 상황에 대한 나의 부정적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동의를 구해요. 이해됩니까? 이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뭐해? 그런 부정적 감정의 표현을 공유했어.
울고 막 욕하고 막 표정을 일그러뜨리고 알겠죠? 빤히 쳐다보고 알겠죠? 막 이런 막 탄성을 막 보내고 이러면서 뭐해? 똑같은 부정적 감정의 공유가 일어났다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황 공유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같은 방향의 공유가 일어난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뭐가 나옵니까? 남자끼리 저러면 안 되는 거. 공공장소에서 남자끼리 저러는 건 저건 나쁜 거. 이런 식의 생각을 사람들이 확신하게 된다고. 맞아.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아. 뭐 더 봐. 사람들 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제도화 되는 거야. 사회제도로 굳어지는 거야. 이게. 알아듣겠어? 돼야 안 돼요? 그럼 물어볼게. 사람들은 그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동성 간의 어떤 스킨십 이런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그냥 혼자 주관적으로 판단했으면 그냥 된 것이지 왜 그걸 굳이 사람들과 공유하라고 들까요? 사람의 기본 속성인데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간이기를 바라. 사람들은.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와 벗어나지 않기를 원해. 그래서 확인하려고 드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일반적 타자라는 가상의 존재가 있어. 내가 만들어가는 존재야. 누구든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간상이야. 가장 정형화돼 있고, 가장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인간상이야. 알겠죠? 그 모습을 내 머릿속에 스스로가 만들고요. 계속 수정해 간다고.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해? 그런 일반적 인간상에 부합되는 인간이 되기를 바라. 알겠죠?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 가려 해. 만약에 어느 순간 봐봐. 남자끼리 이렇게 스킨십 딥들이 막 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래서 내가 뭐 했어 막. 거기서 진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진짜 꼴보기 싫어. 얘기했는데 옆에 사람들 반응이 이상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 왜 그래요? 아시안트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뭐봐야. 알겠죠?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은 그래 요즘 남자끼리도 상관없어. 뭐 축하해요. 그래도 겉으로 드러내고 하는 것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난 생각해. 응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막 이상한 말 했던 나만 이상하게 쳐다봐 사람들이. 이해돼야 안 돼요? 아이씨 자꾸 그러지 마요. 이 사람도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오바질이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면은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뭐 합니까? 아닌가? 생각해보면 나한테 들이댄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그랬지? 이해되죠? 그러면서 머릿속에 있는 일반적 타자의 모습을 바꿔요. 남자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뭐 굳이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시할 필요 없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인식하게 돼요. 내 말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인을 거치는 거예요. 나의 주관적으로 내가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내린 나의 판단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인간이어야지 내가 나 혼자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거든. 이해됩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일반적 타자가 어렸을 땐 누구야? 맞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야. 그냥 엄마 아빠가 가장 일반적인 인간상이고요. 그 모습을 닮아가려 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어렸을 때 너희들은 얼마나 예쁘고 귀여웠는지 몰라. 왜? 엄마 아빠가 말하면 그냥. 그게 법이었던 아이들이거든. 근데 조금 대가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 일반적 타자가 선생님으로 넘어갔다가 또 선생님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변해가. 그러면서 이제부터 뭐가 돼? 엄마 아빠는 일반적인 그런 인간상이 아니야. 개기기 시작하지. 알겠죠? 엄마 뭔 얘기하면 뭐라 그래? 엄마만 그래. 다른 사람들 안 그러거든? 머릿속에 뭐가 있어? 엄마 아빠가 아닌 다른 스스로가 만들어낸 일반적 인간 군상이 있다고. 알겠죠? 그냥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어떤 어머니 상이 따로 있어. 그 일반적 타자가 있는 거야. 근데 엄마는 그 모습하고 다른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꼴배기 싫어지지, 이 새끼들. 맨날 엄마 아빠 비판만 하고 있고. 알겠죠? 청소년기 때는 애들이 이상해. 일반적 타자로 그려놓은 엄마상이 자기가 생각할 때 모든 엄마들의 가장 자기에게 유리하고 가장 어떤 이런 면들만 모아갖고 이상한 인간군상을 만들어놨어. 이해됩니까? 뭐 다른 엄마들은 무슨 아이 하는 거 응원만 해주고 옆에서 열심히 그 해주고, 야 걔는 스스로 잘하겠죠. 그지 않아요? 스스로가 자기 생활에 철저히 관리를 잘하고 그런 아이겠죠. 그러니까 그러지겠지. 쥐는 하는 거는 무슨 개차반이면서, 알겠죠? 응원만 해주고, 야 응원만 해주면 뭐가 되겠니? 개차반 되지 얘는. 쥐가 하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알겠죠? 이해되지? 그래요. 어쨌든 사람은 머릿속에 그러한 일반적인 인간상을 만들어 놓고 계속 이런 상호작용 관계 속에 상징적 행위를 통해 자기의 주관 감정을 드러내면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요. 거기서 합치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일반적 타자의 모습을 수정해 가면서 전형적인 인간상을 자기는 닮아가려 한다고. 말뜻 이해됩니까?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징적 행위를 통해 사람들과 동의를 구하는 과정, 상황 공유 과정을 거치려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요. 알겠지? 일어나요. 이 상황이. 그러면 수정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내 말 이해가 되나요? 알았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어때? 좀 바뀌었어. 그래서 50% 이상이 어때? 동성애에 대해서도. 뭐 굳이 그렇게 나쁘게 바라보지 않는,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상황 규모가 달라지면 사회주의는 변하는 거예요. 알았지? 혹시 그거 봤나? 국경 없는 포차? 국경 없는 포차라는 TV 프로 있었어. 왜 신세경도 나오고 이희경도 나오고 외국에서 포장마차 차려갖고 음식 하는 박중훈도 나오고. 모르는구나. 거기 파리에서도 막 하고 그랬어. 근데 코펜하겐 편인가? 코펜하겐 덴마크죠. 코펜하겐 편인가? 거기 보니까 거기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포장마차에 누가 왔냐면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단체로 손님들이 들어왔어. 근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이렇게 한 쌍 보고 이렇게 한 쌍 보고 둘이가 뻘쭘한 거죠. 근데 박주문이가 이제 좀 영어를 좀 해요. 요 사이에 이렇게 낑기더라고. 낑겨가지고 반갑습니다. 우리 포차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부부 동반 모임이신가 봐요. 그럼 부부 동반이래요. 근데 여기다 대고 물어봤죠. 아유 부인들이 어디를 가셨나 봐. 좀 이따 오시나요? 그랬더니 여기는 아줌마가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부부예요. 부부래요. 박중훈이 살짝 큼칫했어.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아유 그게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덴마크는 남자끼리도 혼인도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시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알아듣겠죠? 덴마크는 실제로 남자끼리 결혼이 가능해요. 됩니까? 그래갖고 여기서 나누는 일상의 대화가 뭐였게? 아이 입양할 거냐 니네들. 이거였어. 아이를 못 낳잖아 남자끼리는. 그죠? 대신에 이런 경우는 입양을 보통 많이 하니까 입양해서 키울 건 입양 계획이 있냐 뭐 이런 대화를 나누더라고. 근데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만나요. 덴마크에서는 상황 공유, 상황 정의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 동성애에 대해서. 알겠죠? 근데 여기는 이미 이게 바뀐 것 같아. 이미 상황 공유, 상황 정의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아. 말뜻이 이해가 됩니까? 알았지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똑같은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의 주관적인 감정들의 공유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가에 따라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정에 어떻게 상황 공유가 일어났느냐에 따라 갖고 사회제도는 변경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른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담배를 피는 건 허용됩니까? 안 되죠. 저 아빠 담배 한 대만
이상하잖아요. 아빠 담배 한다더니 뭐야. 나이가 들어서도 그건 안 되는 거지, 그지? 됩니까? 근데요. 우리나라는 그런데요. 베트남은요. 상관없어요. 담배는 청소년도 가능하고요. 어른하고도 같이 펴요. 아빠하고 아들이 같이 담배 피우고 그래요. 걔네들.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 공유가 안 일어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베트남 사람들은 어른하고 같이 술 마시는 건 안 돼요. 아랫사람 윗사람은 술을 같이 먹지 않아요. 절대. 우리나라는 반대죠. 술은 같이 해야 안 해요? 하죠. 아들 오늘 술 한잔 하자. 이상해요? 베트남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담배 한 대 피러 가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감정 공유가 달리 일어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만약에 상황이 달라져서 오히려 뭐 담배를 청소년이 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런 게 많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돼서 상황 공유, 상황 정의가 달리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또 다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말 이해되나요? 알았지? 요것도 한번 잠깐 물어볼까?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요? 동성애? 개인적으로 너는? 별 생각 없어? 넌 동성애가 아니니까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동성 결혼도 사회적으로 제도상 인정될 수 있다? 인정해 줘야 된다? 문제 없지 않는가? 하연이는? 생각 없어. 네 친구가 동성애자라면 절교? 현대사회와 윤리 과목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다 나오는 주제들이야 이게. 이제 현대사회와 윤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다루는 문제야. 봐봐. 선생님은 생각이 어떠냐면 동성애는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알겠죠?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난 전혀 없어요. 내가 동성애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난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알겠죠? 근데 선생님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내 친구가 동성애자야. 고등학교 때 선생님 친했던 친구가 학교의 친구들 중에 있지 않나? 없어? 근데 있을 수 있어. 선생님 친구의 어떤 모습을 봤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 정체성의 혼란을 좀 겪은 친구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좀 성적 지향이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달으면서 되게 애 많이 있었거든. 부정하고 싶은 거야, 그 상황을. 자기네 집 첫째 아들인데다가. 알겠죠? 그래가지고 얘는 여자친구 사귀려고 애도 많이 써봤어요. 진짜로 여자친구도 사귄 적도 있고. 알았죠? 근데 안 되더라고, 그게. 부당히 애를 썼는데도 안 돼요, 그게. 그 선생님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걸까, 후천적으로 만들어내는 걸까, 스스로가. 내가 생각할 땐 이거 선천적인 것 같아. 하늘이 주어주는 거라고.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이건.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도 하늘이 정해주는 건데, 알겠죠? 성적 지향이라는 것도 이것도 그냥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잘못이 없어. 하늘이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로 점지를 해줬는데 뭔 삑사리가 났는지 하늘이 엄하게 지금 어때? 여성과 같은 지금 성적 지향을 지금 준 거거든. 남자를 좋아하는.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무슨 잘못이 있어, 얘가.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그 자기하고 비슷하게 성적 지향이 있는 사람, 알겠죠? 그런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들의 잘못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선생님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건 선천적인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거다. 동성에 대한 어떤 성적 지향을 갖게 된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상하게 발전시킨 거지, 원래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는 게 자연스러움이고 그런 성향을 스스로가 엄하게 꽈서 지금 그렇게 된 것이지
스스로 노력이 부족하고. 알겠죠? 스스로가 이상한 변태적 기질을 발휘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보통 동성애를 반대하게 돼요. 말뜻 이해됩니까? 근데 선생님은 내 친구를 봐서 그런지 나는 그래요. 선천적인 것 같아요.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 애 잘못이 아니잖아. 애가 무슨 죄가 있어. 그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 물론 사회적인 문제가 좀 있긴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일반화돼 버리면 어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일반화돼 버리면 그냥 사람들이 막 스스로 막 선택해가지고 막 후천적으로 막 남자인데 여자처럼 살려고 하는 막 이런 게 일반화될까 봐 그런 게 조금 두렵기는 해요. 됩니까? 어찌됐든 선생님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봐봐. 선생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도 덴마크처럼 그냥 동성애에 대해서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을 느끼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취급하기 시작하면 상황 공유가 달라지겠죠. 그럼 정의가 달라지면 바뀌는 겁니다. 잘 들어. 이 안에 지금 어떤 개념 하나가 들어있어. 옳고 그름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규정된다야 그때그때 상대적으로 달라진다야. 달라지는 거야. 사회마다 시대에 따라 각 사회마다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상황 공유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한 사회 안에서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구성원이 달라지겠죠. 구성원들의 공유 방식이 달라지면 또 달라지는 거야. 알았죠? 옳고 그름의 가치는 절대적일까 상대적일까? 상대적이라고 말해. 가치 상대주의야. 가치가 뭐죠?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가치죠. 상대의 뜻은 뭐죠? 또 지랄해, 한국말 장애인들. 좋아. 상대의 반대말이 뭐죠? 절대. 그럼 절대 뜻은 뭘까요? 변하지 않는. 맞아요. 그럼 상대, 다를 수 있는. 이런 뜻이죠. 다를 수 있다, 상대. 변하지 않는다, 절대 이런 뜻이죠. 그러면 옳고 그름의 가치는 어때?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게 가치상대주의야. 오케이?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주관적 감정의 공유가 일어났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사회에서는 각기 다른 공유 방식들이 존재할 테고요. 각자 옳고 그름의 가치는 다르다. 알겠죠?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알겠지? 이렇게 바라보죠. 지금 보니까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개개인들이 독자적이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이 판단들을 어떻게 공유해내고 어떻게 사회제도로 굳혀가는가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구성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달라지면 어때? 상황 공유도 달라지고 그러면 사회제도도 변화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내 말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항상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존재할 때 뭐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구조 분석. 알겠죠? 그리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 관계가 어떻게 일어나나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아듣겠지? 됐어요? 그래서 얘는 미시적 관점, 명목론적 관점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부를 때 상상이론이라고 줄여서 부를 거야. 어떻게 부를 거라고? 상상이론이라고 줄여서 부르게 될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 좋습니다. 다음이야. 거시적 관점의 대표이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시적 관점의 대표이론 두 가지. 하나는 기능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갈등론이 있습니다. 기능론과 갈등론. 기능론과 갈등론. 봐봐. 기능론과 갈등론의 공통점은 뭘까요? 미쳤다니까. 아니
거시적 관점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고. 그럼 둘의 공통점은 뭐야? 그래. 그럼 둘은 거시적 관점이니까 어? 어? 개개인의 의식 구조가 어떤지, 개개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관계를 맺는지 이거를 먼저 설명하고 거기에 따라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거야? 아니면 사회 구조의 속성을 먼저 설명하겠어? 그래. 그래서 이 둘은 기본적으로 거시적 관점이니까 개개인들의 의식 구조, 개개인들이 어떻게 의식의 합치를 통해 사회 제도를 만들고 변경해, 이게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요. 얘네들은 뭘 봐요? 사회 구조는 이런 거야. 사회 구조의 속성을 먼저 설명해요. 사회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을 먼저 설명해요. 그리고 그 사회 구조, 사회 제도의 속성에 따라 갖고 개개인들의 행동 방식을 규정하죠. 됩니까? 그럼 둘은 기본적으로 뭐부터 설명한다고? 사회 제도는 어떤 속성이 있다. 이걸 먼저 설명을 한단 말이야. 알겠지? 기능론부터 들어갈게. 기능론은 사회는 개인끼리 간의 조화와 상호 보완을 이루어내는 완전 무결한 틀이라고 생각해. 다시 뭐라고? 개인 간의 조화와 상호 보완을 이루어내는 완전 무결한 틀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회 구조는 개인이 순응하고 기능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사회구조는 개인이 순응하고 기능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자, 말이 좀 어려울 텐데 조금 쉽게 사회 이 기능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사회 유기체설이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 다시 뭐라고? 사회 유기체설. 유기체가 뭐죠? 하연아, 유기체. 동재야,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 맞아요. 지금 너희들 앞에 하나의 유기체가 있잖아. 거대한 유기체. 맞지? 이게 유기체야, 이게 유기체. 사회는 뭐라고? 하나의 생명체 같은 거라고. 하나의 생명체. 됩니까? 그럼 봐봐. 사회 유기체설은 그냥 쉽게 이렇게 풀면 돼. 사회는 뭐야? 하나의 유기체 생명체 전체를 말해. 그러면 개인은 뭘까? 그 생명체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장기들이야. 다시 뭐라고? 장기들. 앞에 있는 쌤이 하나의 유기체 사회니까, 사회라면 내 몸 안에 있는 막 뇌, 막 콩팥, 신장, 그 다음에 막 심장, 폐, 위, 뭐 쓸개, 이자, 막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이건 개인인 거야. 알아듣고 요런 관계로 바라봐. 개인과 사회 관계를. 이게 사회 유기체설이야. 잘 봐. 사회 유기체설에 입각해서 놓고 보면 개인은 사회를 떠나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사회를 떠나서는 개개인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자, 봐봐. 선생님 머리 안에 뇌가 있죠. 내 몸 유기체 안에 뇌가 있잖아, 뇌. 뇌는 내 몸밖에 따로 존재할 때는 의미와 가치가 있나 없나? 정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어요. 순댓집에서 그 같이 파는 막 그 뭐 허파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염통 막 이런 거. 그거보다 못해요. 이거 어디다 써요, 이걸. 맞아요, 틀려요? 그지? 하나하나의 장기들은 따로 떼내면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예요.
가치도 없고요. 근데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다른 구성원들, 구성 요소, 다른 장기들과 서로 상호 협동 보완적 조화를 이뤄내면서 전체 건강을 위해 기여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뇌는 어때?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갖죠. 나한테 1조 원을 준다 그래봐라 바꾸나. 바꿀래요? 니네 내 바꿀 거야? 그거 어떻게 바꾸고요? 내 말 이해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개인은 사회를 떠나 장기는 몸 전체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이해됩니까? 돼야 안 돼요? 개인은 사회 구조 안에서 다른 구성원과 조화를 이루며 and 전체를 위해 기능하고 기여할 때, 일정 부분의 기여도를 가질 때 그때 뭐가 있어?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뭐 뇌, 뭐 심장 같은 이런 장기들, 하나하나의 개개인들 장기들은 몸 전체 안에서 다른 장기들 있죠. 뭐 심장, 뭐 폐, 콩팥 막 이런 애들. 이런 애들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를 위해 자기 각자의 기능을 다하고 전체 건강을 위해 기여하고 그럴 때 그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리고 사회 구조는 뭐 같은 거냐면 우리 몸의 어떤 생체 메커니즘 같은 거야. 이해돼요? 우리 몸의 생체 메커니즘은 각자 하나하나의 장기들 구성원들이 완벽하게 기능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짜여진 완전 무결한 틀이거든. 이건 절대 어기면 안 되고 무너져서는 안 돼. 그 안에 개개인들 장기들은 순응하고 그 안에서 기능하면서 조화를 이뤄야지. 사회 구조는 그런 거야. 사회 구조는. 우리 모두가 뭐하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알겠습니까?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회구조 안에 있는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할 것들을 찾아가면서 기능하고 다른 구성과 조화를 이루면 전체를 위해 기여하고 있을 때, 기능하고 있을 때 그때 자아를 실현하고 의미를 갖는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내 말 이해가 돼요? 알아듣겠죠? 기본 사회 구조의 속성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기능론이야. 알아듣겠어? 됐지? 그럼 물어볼게. 기능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 구조를 완전 무결한 틀로 보는 거 아니야, 그지? 구성원들 모두가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기여해야 될 대상이 우리 현실 사회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맞지? 그럼 얘네들은 갈등이 나타나면 갈등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 간의 조화를 깨뜨리는 사회 전체의 협동과 조화를 무너뜨리는 원흉이라고 봐. 그래서 갈등은 부정적 현상이야. 해결해야 될 해결 과제라고 이해한다고. 알겠습니까? 얘들아, 기능론은 보수적 시각일까? 진보적 시각일까? 진보의 뜻과 보수의 뜻을 아시나요? 동재야, 진보의 뜻이 뭘까? 진보. 진보. 객관식으로 줄게. 진보는 안정지향적이다, 변화지향적이다. 그러면 진보는 변화를 지향하는 게 진보니까 현실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이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이야. 그쵸? 현실의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때? 변화를 말하지 않겠죠. 근데 현실 사회를 부정적인 면들을 강조해서 보는 사람들은 변화, 발전을 이야기하겠죠. 말들 이해돼요? 보통 진보는 현실 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자들이 보통 진보적으로 가게 돼 있어.
좀 삐딱한 자들이죠. 알겠습니까? 선생님 같은. 됐습니까? 그럼 보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 자들이야? 보수는 안정지향적이라는 거야. 변화를 원하지 않는 거거든. 그럼 보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의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 긍정적, 부정적?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지 않고 이대로만 갔으면 이라고 말하겠지. 그게 보수적인 거야. 알았지? 근데 기능론자들은 현실의 사회 구조는 뭐라고 봐? 우리가 수능해야 될 대상이야. 완전 무결한 틀이라고. 신체 메커니즘 같은 거야. 이건 바뀌면 안 돼. 그 안에서 우린 조화를 이뤄야지. 말뜻 이해됩니까? 그럼 얘네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아.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은 보수적 관점이야. 무슨 관점이라고? 보수적 관점. 됐습니까? 안정지향. 다시 뭐라고? 안정지향적이야. 구성원 간의 조화 협동만을 강조하고. 이런 면이 강해. 알겠습니까? 야, 그럼 기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기득권층일까? 하층민들일까? 쉽게 구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면 강남 사람들일까? 야, 대한민국의 질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 있고 우리 모두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완전 무결한 체제야. 이 대한민국의 체제 바꾸려 해서는 안 돼. 이 안에서 우리 모두는 기여하고 살아가야지. 라고 말하는 건 구로 사람들일까? 강남 사람들일까? 강남.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야? 이 체제 하에서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그럼 현실 사회가 어떻게 보이겠냐? 긍정적이고 아름다워 보이겠지.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이해되죠? 되지? 좀 기분 나쁜 일이긴 한데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맨날 강남 서초, 강남 송파, 이 강남 3구라 그러죠. 그 지역은 맨날 그 국민의힘 그 압도적 지지죠. 국민의힘 거기가 이제 보수적이거든. 대한민국을 되게 아름답고 지금의 이 질서대로 가자 이것만 강조하는 애들이거든. 솔직히 얼마나 부조리한 것들이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근데 그런 부정적인 면들은 보지 않아요. 이 체제 그대로만 항상 이런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능론자들은 이런 보수지향적이고 안정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우리의 사회구조, 현실 사회구조를 항상 인식할 때 뭐라고 봐요? 우리 모두가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될 대상 그리고 완전 무결한 틀 알겠죠?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동하며 전체를 위해 기여하며 그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얻어가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죠. 알겠습니까? 됐지? 이게 기능론자들이야. 그럼 기능론자들이 볼 때 사회제도, 우리 현실의 뭐 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야. 됐습니까? 법과 제도 이런 거. 야, 이런 것들은 일부 특정 구성원들끼리의 합의로 만들어진 거라고 볼까?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고 말할까? 사회제도 법은. 우리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고 말해. 완전 무결하다니까 사회제도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법은 모든 구성원의 동의에 기초한 그런 규범이라고 인식해 기능론자들은. 알아듣겠지? 좋아요. 이렇게 기능론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봤고요. 갈등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봅시다. 갈등론은 기능론하고 똑같은 건 뭐야? 거시적 관점이니까. 사회구조는 이런 거야! 나름 사회구조에 대한 설명을 먼저 규정하는 자들이에요. 그건 똑같아요. 근데 기능론하고는 반대의 결에 있어. 알았지? 갈등론자들은 첫 번째, 사회구조는 사회는 희소가치를 둘러싼
경쟁과 투쟁의 장이야. 다시 뭐라고? 사회는 뭐라고? 희소 가치를 둘러싼 경쟁과 투쟁의 장이야. 야, 우리가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부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쫓잖아요. 너희들도 그런 걸 추구하죠. 사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는 이유가 뭐야? 하연아, 왜요? 너 명문대 가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대충 살라고 여기 있는 거야? 아니잖아. 명문대 가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명문대 왜 가려는 거야? 그래야 명예도 있고. 맞죠? 돈도 잘 벌고. 맞죠? 사회적인 권위 위신도 높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부권력 명예 같은 사회적 가치를 쫓는다니까. 알았지? 근데 이 사회의 부권력 명예 같은 이런 가치들은 모두가 누릴 만큼 충분히 있나? 모두가 누릴 수는 없죠. 얘들아, 인서울대학 학생들은 전체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 기준으로 몇 퍼센트만 인서울 갈 수 있어요? 15%요. 인천대까지 쳐도 우리가 명문대라고 치는 중경외 C급까지만 이렇게 말하면 더 적고요. 7%밖에 안 되고 이건 7%. 알겠죠? 그냥 끄트머리 인서울이더라도 인서울 그러면 15% 들어가요. 15%. 그럼 고등학생 중에 15%밖에 못 가는 거라니까. 85%는 못 들어가요. 불쌍한 새끼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자 하는 부권력 명예 같은 이런 가치는 어때? 희소하지. 부족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 그 희소 가치를 얻기 위해 서로 투쟁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어. 그 희소 가치, 부권력 명예 같은 희소 가치를 둘러싼 투쟁과 경쟁의 장이 바로 사회야. 알아듣겠죠? 돼요? 그러면 사회 구조는 누가 만들고 주도하지 결국? 사회 구조. 이런 법이나 예절이나 언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만드는 거. 이런 거 누구죠? 기득권층이야, 하층민들이야. 경쟁에서 승리해. 기득권, 권력을 쥐인 그 기득권자들이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주도하는 거라고. 이해 안 돼? 됐지? 그래서 사회 구조는 누가? 경쟁에서 승리한 기득권층의 주도하는. 알겠죠? 됐습니까? 그런 구조야. 이들이 만들어내는 게 사회구조거든. 야, 그럼 사회구조는 기득권자들 권력에서 승리의 권력과 경쟁의 승리의 권력과 명예를 부여진 이 사람들이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이 사회 지도층으로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니까 그네들이 사회구조를 만들어가고 변경시키는 주체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럼 사회구조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완전 무결한 그런 아름다운 판타스틱한 알겠죠? 그럼 공정 경쟁 질서의 장이겠냐? 아니면 불평등하고 세습적이겠냐? 불평등하고 세습적이야. 야, 얘네가 무슨 자선사업가야? 경쟁에서 승리한 기득권층이 자선사업가냐고. 경쟁에서 왜 이겼냐? 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했니, 걔네들이? 아,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세상 만들라고?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야, 니들도 경쟁에서 승리의 기득권으로 올라가고 싶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부결력 명예 주려고. 그 올라가서 뭐 하려고? 아, 그 올라가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아름다운 판타스틱한, 판타스틱 코리아 만들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니 잘 먹고 잘 살고, 니 새끼 더 잘 키우고, 맞아요, 틀려요? 더 많은 거 물려주고,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맞아요, 틀려요? 니네가 무슨 부처님도 아니고. 그게 인지상정이지. 그럼 기득권층이 된 경쟁의 승리에 애써 노력해 경쟁의 승리한 기득권층들은요. 기득권이 된 다음에 사회제도 사회구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어?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식으로 만들겠죠. 내 말 이해돼요? 외고 특목고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야. 왜 안 없어질까?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야, 그거 솔직히. 응?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 만들어졌을까? 그냥 쉽게 생각해. 내신 성적하고 수능 성적하고 이것만으로 그냥 대학을 들어가는 전형 하나만 딱 단순화시켜 만들잖아요. 그러면 돈 있고 빽 있는 기득권층들 자식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져요. 낮아져요. 왜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애새끼들 전부 해외로 유학 보내가지고 그죠? 그거 안 신기하냐? 그 왜 삼성과 뭐 LG가 여기 있는 그 자녀들 중에 거기 애들 자녀들 중에 혹시 건동홍 이하대학 다니는 애 봤어요? 없죠. 근데 명문대 들어갈 확률이라는 게 사실 내가 얘기했지만 15%밖에 못 가는 거라니까. 명문대는 7%밖에 못 가는 거라니까. 근데 그 집의 새끼들은 왜 다 7% 이내 들어? 이상하지 않아? 거기도 확률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유전자가 조금 좋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좋을 수는 없어. 그래봐야 50%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지. 엄청 좋은 대가리라면.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도 애들이 그래. 이해됩니까? 대학 다 어떻게 가게, 걔네들? 아이쿠. 걔네들은 방학 때면 무조건 미국으로 다 유학 가요. 방학 때 한국에서 보낸 애들이 없어. 방학 때는 다 외국에 가가지고 3개월씩 있다 와.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해 못해. 잘할 수밖에 없어. 걔네가 영어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니까. 니네도 3개월씩 1년에 뭐 한 4개월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합치면 4개월 되거든요. 한 4개월씩 외국 나가 산다고 생각해봐. 그럼 니들도 영어 하게 돼 있어 새끼들아. 영어 잘할걸? 그잖아. 햄버거나 시켜 먹을래도 영어로 써야 되니까. 허겄지.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다니면. 이해됩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외고야. 영어 특기제 전형이고요, 그게. 이해됩니까? 되죠? 학생부 종합전형 이거는 학생부 성적만 보지 않겠다는 거잖아. 뭐 보겠다는 거야? 학생부에 되어 있는 나머지 여타의 기록들 막 이런 거 보겠다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그 여타의 기록들 이런 것들을 딱 들여다보면 그 기록들 안에 아무래도 그 들어가는 내용들은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기록하는 게 아니거든. 난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이들을 평가하는 전형이 아니야. 부모들을 평가하는 전형이지.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들을 평가하는 전형이지. 니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 알았냐 이 불쌍한 놈들아? 그러니까 매 무슨 뭐 외국 뭐 특기 전형 다 들어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뭐 한동훈 딸내미에서부터 뭐 그래 이 진보 계열의 뭐 조국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외국 갔다가 와가지고 그 국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야 외국인 전형으로. 이해됩니까? 되죠? 조국 딸은 그래도 성적은 잘 나왔더만 애가 원래. 알겠지? 한동훈 딸내미 아예 미국에서 모든 걸 다 했어요. MIT 갔죠? 보니까 성적은 개판이던데 걔는. 됩니까? 미국 가면 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사회구조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 이거 어떡하죠? 10% 이거 밑에 됐을걸.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갈등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조는 현실의 우리의 사회 구조는 기득권층들이 경쟁에서 애써 승리해가지고 그네들이 만들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떨 수밖에 없어? 불평등 구조야. 알겠죠? 됐습니까? 사회구조, 법, 제도 같은 것은 모든 구성원이 합의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 기득권층들 자기들끼리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평등한 구조이고 세습적 구조야.
이해되죠? 근데 교묘하게 뭐 하겠어? 이런 불평등하고 세습적인 구조를 은폐하죠. 숨기죠. 됩니까? 그러면 이들이 볼 때 갈등론자들이 볼 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타나는 걸까? 사회적 갈등은. 문제. 갈등을 일으키는 건 기득권층이야, 하층민들이야. 왜 하층민들이 갈등을 일으킬까? 사회 구조 자체가 불평등해. 누구에게 불평등한 거야? 그래, 기득권을 갖지 못한 하층민들에게 불평등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지. 그들에겐 족같은 억압의 구조니까. 기득권층들은 할 이유가 없어. 자기들한테 유리한 구조인데 왜? 말 뜻이 이해가 돼요? 알아듣고 있죠?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하층민들의 불만이고 그네들이 이야기하는 이 사회의 모순점들이야. 그래서 갈등은 사회 문제점을 잘 드러내주는 효과가 있어. 갈등은 매우 중요해. 이해되죠? 이 기득권층들이 사회구조에 교묘하게 은폐시켜서 이런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들의 제 기능을 그 은폐가 잘 안 되고 이랬을 때 하층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게 갈등이거든. 그래서 갈등 안에는 이 사회의 모순점들, 문제점들이 그 안에 잘 녹아있고 이런 것들을 잘 수면 위로 드러내주는 게 갈등이야. 갈등이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우리에겐 없어. 이해됩니까? 돼, 안 돼요?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볼 땐 사회 변동의 사회 발전이라고 쓸게. 사회가 긍정적으로 뭔가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야. 이 사회가 내재해서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불평등한 모순점들, 기득권 중심으로만 기울어 있는 그러한 어떤 불평등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수면 위로 팍 드러내주는 게 바로 갈등이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는 조금이라도 모순을 극복하고 한 단계씩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아유, 무슨 뭐 기득권층들이 무슨 뭐 이렇게 되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가 알아서 그런 걸 개선해주게. 그럴 리 없어요. 사회구조는 항상 이런 갈등 상황을 통해서 모순점들이 드러나고 이런 불평등한 기득권층들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평등한 사회로 발전해 왔던 거지, 지금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갈등은 문제점이라고만 볼 수 없어. 오히려 사회 문제를 드러내주는 요소야. 그리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죠.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이들이 볼 때 사회제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 집단 몇몇이 합의한 걸까요? 그렇지. 모든 구성원이 합의한 게 아니야. 사회제도 법은 누구끼리 합의한 거. 기득권층들 지들끼리 합의해서 만드는 거니까 사회제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집단 구성원들끼리 지들끼리 합의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런 게 반영되어 있는 게 사회제도 법이야. 불평등한 요소가 이 안에 들어있지. 이해돼요? 이네들은 사회구조 안에는 기득권층들 중심으로 흘러가는 구조고 그런 게 잘 녹아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기득권층들은 이런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는 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은폐하려고 들겠죠. 그죠? 어떤 식으로 은폐할까요? 잘 생각해. (2019년인가) 수능에서 통영여고 학생 한 명이 합격을 했어요. 전국 1등을 했어요. 만점. 통영여고 학생이었어. 엄마가 떡볶이 장사를 한대. 통영에서. 얘는 그래서 사교육을 안 받았어. 알겠지? 학교에서만 그냥 공부했는데 만점이 나온 아이야. 알았죠? 뉴스에 대대적으로 막 방송이 나와요. 떡볶이집 하면서 엄마가 학교 공부만 충실히 하고 사교육도 안 받고 근데 전국 1등 했다 이거야. 알겠죠? 됩니까? 내가 물어볼게. 역대 만점자들 중에서
그런 아이가 몇 될까요? 몇 명 될까요? 없을걸, 거의 없을걸. 어, 이해돼요? 거의 없을 거라니까. 근데 그거 한 명 나왔더니만 광고를 있는 대로 해대요. 뭐 말하고 싶은 것 같아, 언론에서? 언론이 말하고 싶은 게 뭐인 것 같아?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 공정한 사회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사교육을 통해서 막 좋은 대학 가고 그런 사회 아니에요. 봐봐요. 돈도 없고, 그래도 학교 교육만으로도 가잖아요. 대한민국 사회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노력을 안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괜히 무슨 뭐 사회 탓, 사교육의 접근성이 부족한 부모 탓, 그런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한 것을 탓하세요. 사회가 얼마나 우리 사회가 아름답고 공정한데요. 우리 사회 이런 겁니다. 공정경쟁 질서가 잘 갖추어져 있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난 진짜로 묻고 싶다니까. 몇 명 되니 그러네? 묻고 싶어요. 알았죠? 니네가 의대를 꿈꾸지 못하고 못 가는 이유, 가장 큰 이유 뭘 것 같아? 성적이 안 나와. 그래, 성적이 왜 안 나올까? 야, 의대에 가는 아이들 중에, 어? 사교육의 도움을 크게 안 받은 아이가 있을까? 없어. 어? 의대 가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 의대반 이런 데 있거든요. 의치대반 이런 데. 알겠죠? 그게 이제 그 특목, 과고, 외고 뭐 이런 데 다니는 특목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 걔네들이나 각 학교에서 전교 상위권 아이들만 데려다가 주말에 운영하는 학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의치대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경찰대 육사반이 있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반이 편성이 돼 있어요. 알겠죠? 얼마인지 알아요? 한 달에? 토일, 일요일 이틀만 가요. 한 달에. 800만 원이야. 얼마라고? 800만 원.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9시까지 수업해요. 알겠죠? 일요일도 그렇게 딱 해요. 근데 왜 주말만 운영할까요? 얘기했잖아. 주로 특목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특목 아이들은 기숙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만 딱 운영해. 이해되죠? 800만 원이야. 알았지? 어? 학원에서 의대간에 있다 그랬죠, 지금. 치대. 치대간에. 걔는 재수 어디서 했을까요? 목동에 있는, 알겠죠? 목동에 있는 재수학원에서 해서 얼마게 한 달에. 걔는 학교 내신이 1.3이기 때문에 학교 성적표로 장학생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감면 받았어. 한 달에 400만 원이야. 한 달에 400만 원. 감면 받은 게 감면 안 받으면 한 달에 600만 원이야. 야. 이해돼요? 근데 중요한 건 걔는 잘 들어간 거야. 내신을 잘 받아놔서 수시로해서 잘 들어간 거야. 선생님, 그 육촌형이야, 육촌형. 구수했어, 육수했어, 육수. 무슨 고기 육수 뽑는 것도 아니고 육수를 했어, 그 양반. 알겠죠? 그 양반. 전과목 과외에서 전과목 과외. 초, 중, 고, 그 전과목 과외, 앤드 육수까지. 그럼 몇 년 한 거야? 18년을 전과목 과외를 한 거야, 그 양반은. 이해되죠? 실제로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 안에서 다 나온다니까. 니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라고, 이 새끼들아. 니들 어렸을 때부터 외국으로 막 보내가며 그렇게 영어 못했잖아. 솔직히 한국에서 영어 하는 건 한계가 있어. 아니, 언어에 노출되는 시간 자체가 객관적으로 많이 주어질 수가 없는데, 일상에서 외국 나가면은 그냥 노출되는 시간이 몇 시간이야. 일상에서 그냥. 노력 안 해도 그냥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못했잖아, 니네. 이해되죠? 방학 때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니네 외국 보냈으면 이미 영어는 먹고 돌아가는 거라니까. 아, 알아듣고 있죠? 그렇게
그리고 정과목 과외 때렸어봐. 기본적으로 다 나오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불쌍한 새끼들. 그러니까 자기 탓하고 있다니까. 이 사회는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산이야, 오산. 여기는 갈등론자들은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이들은 은폐한다고 생각해. 알았죠? 그래서 언론 보도 나올 때 사실 99%의 상위권 학생들은 다 사교육 말도 안 되는 너희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사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네들 얘기는 안 나와. 언론에서 맨날 뭐만 얘기해. 그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알겠죠? 그런 아이들. 알겠죠? 태어날 때부터 대가리 이상하게 타고난 애들. 알겠죠? 그런 애들 얘기만 하면서 그냥 이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니들이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지. 이 사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가 공정한 세상이에요. 열심히 광고해야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알아듣겠죠? 지금 선생님 말하는 대로 보니까 세상이 또 달리 보이죠? 그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어요.